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언젠가 아침 프로에 자기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며 결혼 후 부인한테 무심하게 대하는 남자애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어찌나 우라가 치밀던지 결국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저 역시 전 남편과 살면서 비슷한 대접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예전 일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물론 그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었지만 남편한테 정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이긴 했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은 제 대학 동기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하객인 저를 보고는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친구 신랑한테 저와의 소개팅을 부탁했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는 거절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에요. 사실 얼굴도 기억이 안 나니까 좋고 싫을 것도 없었죠. 제가 거절한 이유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던 시점이라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시절이었거든요. 연애할 여력이 안 됐어요. 한 두어 번 거절을 했더니 친구도 더는 소개팅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한 달쯤 뒤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네 신혼 집들이에서요. 남편과의 일은 까맣게 잊기도 했고 처음부터 얼굴조차 기억 못했기에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신혼집 구경도 하고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얘기도 듣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각각 무리가 나뉘어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게 되었죠. 저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 남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영화 취향도 같아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 신입사원의 고충도 잘 알아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줘서 내심 이런 남자랑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살짝 그 남자에 대해 물었더니 저 사람이 중현 씨잖아. 네가 소개팅 깐 남자. 뭐야? 너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까 보니까 분위기 좋던데 이제 좀 만나볼 생각이 든 거야? 대화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치만 두어 번이나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좋다고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괜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현 씨가 널 보는 눈빛을 보니까 10번을 거절해도 만나자고 하면 당장 달려올 것 같더라. 잘해봐. 술도 떨어지고 슬슬 파장 분위기가 되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쉽지만 저도 막차 시간이 다 돼서 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섰는데 그 남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말로는 안 그래도 된다고 사양했지만 실은 저도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쉬운 참이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늦은 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우리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고 그러는 사이 내려야 할 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함께 내려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오늘 지은 씨가 오는 줄 몰라서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쉴까 했는데 가길 잘했네요. 2번이나 차인 사람이 이러면 너무 질척거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느니 또다시 거절을 당하더라도 말해야겠어요. 지은 씨,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한번 만나보고 그래도 정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때 두 말 않고 떨어져 나가줄게요. 내 제안 받아줄래요? 이미 이 남자한테 마음이 다가간 상황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은행 문이 일찍 닫기에 은행원은 다들 칼퇴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은행 문을 닫은 후에도 업무는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분기별로 실적을 내야 해서 영업까지 뛰느라 휴일을 반납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보러 왔어요. 어쩔 땐 5분 정도밖에 못 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도 길을 쓰고 저를 보러 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누가 은행원 아니랄까봐 경제관념도 철저하고 요행보다는 노력해서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원하는 타입이라 믿음도 가더라고요. 남편감을 고른다면 이런 남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연애를 하는 내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고 휴가를 갈 때는 반년 전부터 따로 여행 자금을 모아서 계획적으로 사용했어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알뜰한 건 좋지만 남자가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데이트 자금을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만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쓰는 게 사실이잖아. 근데 너희 커플은 둘이 반반씩 내니까 네가 좀 안 돼 보인다 그거지. 은행원이라 그런가? 사람이 좀 짜긴 짜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현 씨가 인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야.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땐 꽤 비싼 선물도 척척 해주는 걸. 그냥 계획성 있고 알뜰한 사람인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남편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계획성 있고 꼼꼼한 성격이 그땐 그의 단점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3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양가 모두 내세울 만큼 돈이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자식들 결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고 저 역시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혼수와 예단 준비로 1억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거기다 아빠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5천만 원을 따로 주셨는데 그 돈으로는 남편 차를 구입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 부부는 데이트 통장을 없애지 않고 거기에 각각 생활비를 넣어서 공동생활비로 썼어요. 각자 버는 돈 중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했죠. 명절에 제 친정과 시댁 어른들께 드리는 돈도 각자 자기 부모님한테 드리곤 했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이라서 추석 당일 아침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다였어요. 설거지까지 마치고 저희 친정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왠지 안 좋더라고요. 설마 밥만 먹고 바로 친정에 간다고 저러시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못한 시누이가 저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센스가 없을 줄은 몰랐네요. 내 용돈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용돈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심 기대하는 눈치던데 어떻게 입 싹 닫고 가려고 그래요? 준비 못했으면 계좌이체라도 해드리세요. 어머, 그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실은 우린 각자 자기 부모님 챙기기로 했거든요. 시댁은 그이가 챙기고 제 친정은 제가 챙기기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부모님 챙기는 건 며느리 일인데 그걸 왜 우리 오빠한테 넘겨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여우구나.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이가 깜빡한 모양인데 얘기할게요. 언제 얘기해서 용돈 준비를 해요? 그러지 말고 언니가 먼저 드리고 오빠한테 받으면 되죠. 봉투 필요하면 말해요. 줄 테니까. 괜히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한테 찍힐 필요는 없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둔 돈 봉투를 어머님께 건넸어요. 그제야 어머님 얼굴이 환하게 변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얼마나 드렸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거 합해서 50만 원. 뭐? 당신 미쳤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드려? 나는 한 10만 원 드릴까 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아서 하기도 했고. 암튼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드려. 알았지? 남편은 볼멘 소리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날 친정 나들이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대로 뻗었어요. 평소 안 입던 한복까지 차려입고 양쪽 집을 들렀더니 진이 빠지는 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지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싱글인 나도 명절에 엄마한테 30만 원 드렸는데 결혼까지 한 언니가 10만 원이 뭐냐? 그것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언니도 그렇고 형부한테도 실망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냐? 난 분명히 그이한테 50만 원 드리라고 했는데. 일단 알았어. 내가 엄마랑 통화할게. 동생이랑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생 말대로 봉투엔 딸랑 10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봉투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계좌이체로 40만 원을 더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밤에 퇴근한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자기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줬냐고. 솔직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괜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야. 난 애초에 10만 원 이상 쓸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추가 지출한 금액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지. 내 말이 틀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랑 10만 원으로 입 닦으려 한 거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저니까 더는 따지지 않고 끝내기로 했어요. 결국 저만 40만 원이나 날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요. 이듬해 봄,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한테 혹시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애플에서 나온 맥북이잖아. 이 모델은 300만 원도 넘을 텐데 설마 이걸 사달라는 건 아니지? 갖고 싶은 거 말하라며. 난 딱 이거밖엔 생각이 안 나는걸. 남편의 의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자기야, 기껏해야 동영상 보고 업무 관련 문서 정리하는 데 쓸 건데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 조금 낮은 사양으로 하던가 아니면 국산 노트북으로 하는 건 어때? 나는 자기한테 선물할 때 가격 생각 안 하고 해줬는데 자기는 고작 이 정도 가격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 싫으면 해주지 마. 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인데 내가 더 뭐라고 하겠어. 이번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중요하지도 않은 날인데 뭐. 남편은 제 말에 삐져서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명품백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동안 저는 남편한테 그 정도 가격의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싶어서 남편이 원하는 노트북을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시간은 흘러 7월이 됐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결혼하면 당신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줄게 라고 했었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은 물론 저녁에 퇴근해 돌아온 남편이 오히려 제게 저녁 반찬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제 생일인 걸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침에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잊은 모양이구나. 서운하긴 했지만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넘기기로 했어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고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이 생일 케이크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생일인데 케이크도 준비 안 한 거야? 좀 서운한데? 회사에서 동료들이 촛불 켜줬다며. 그랬는데 뭐하러 케이크를 또 사? 그게 다 낭비야. 그럼 선물은? 궁금하니까 빨리 줘. 선물 없는데? 안 샀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하지 말고 선물 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곤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명품백 사준 거 기억하지?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무려 500짜리야.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았으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나한테 선물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리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떡밥 주는 낚시꾼 봤어? 자긴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야. 더 이상 내가 자기 꼬시려고 떡밥 주는 일은 없다고. 애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냐?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군요. 내 생일날 내 기분을 시궁창에 처박은 남편은 제 기분은 아랑곳 않고 제가 차린 밥을 얄밉게 먹어치웠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고 남편의 행동들이 얄밉게 보였어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도 싫어졌고 제 몸에 손이 닿는 것도 싫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몸이 너무 무겁고 빈혈이 심해서 할 수 없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 몸 걱정보다는 당장 수입이 줄어든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남들은 막달까지 일하던데 좀 참지 그랬냐고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나 좋자고 휴직했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 자기가 임신해봐 얼마나 힘든지. 호르몬 균형도 다 깨지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잘 땐 다리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저려서 온전히 잠도 잘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기는 내 걱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임신 탓인지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그런지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휴직을 하고 한 달쯤 지나 친정아빠 생신이 되었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몇 달 전 결혼한 여동생과 제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명품 구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는 난생 처음 보는 명품 구두에 입꼬리가 춤을 추더라고요. 내가 사위 덕에 이렇게 비싼 구두를 다 신어보네. 고맙네 김서방. 우리 이이가 아빠 정장까지 해주자고 하는 걸 내가 뜯어 말렸어. 장인어른, 이번 생신은 구두뿐이지만 환갑 땐 제가 멋진 정장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아빠한테 싹싹하게 구는 제부를 보니 빈손으로 와서 앉아있는 남편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 덕분에 잔뜩 어깨가 올라간 동생은 제 남편한테 물었어요. 형부는 생신 선물 뭐 사왔어요? 손에 든 게 없는 거 보니까 현금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멀뚱거리며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에서 동봉투를 꺼내 아빠한테 드렸어요. 아빠, 미안. 내가 일을 쉬고 있어서 이번엔 얼마 못 넣었어. 다음번엔 더 넣어드릴게요. 실제로 봉투를 내미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 못 넣었어요. 제가 일을 쉬고 있는데도 남편이 생활비는 꼭 내야 한다고 닥달을 하는 통에 저축해둔 돈을 헐어서 쓰는 중이었거든요. 애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쩜 이렇게 야박하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약속은 약속이라며 꼭 지키라는 말뿐이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한 달 뒤 저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출산을 했고 3.5kg 아들이었어요. 출산만 하면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때라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를 반복하는데 정작 아기를 돌보는 저는 먹지도 싸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했거든요. 거기다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얼마 안 주는 거예요. 배도 임신 전과는 너무 달랐고요.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아이 보는 고생만 들자 심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거지 육아를 떠하는 건 오로지 저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나만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서 가슴이 시리고 억울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기 때문에 내가 몸도 망가지고 동료들한테서 멀어진 것 같아 원망스럽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제가 뭐만 먹으면 옆에서 혀를 차며
몸 관리는 안 하냐고 한심해 했어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다이어트를 하며 복귀 준비를 했는데 10kg을 뺐을 무렵 요요가 오는 바람에 오히려 살만 더 찌고 만 거예요. 살이 찌니 산후 우울증은 더 심해져서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사정도 있는데 언제까지고 휴직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일을 그만둔 지 2년쯤 됐을 무렵엔 제가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나서 생활비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활비도 안 내면서 너무 먹어대는 것 아니냐고 밥그릇까지 뺏어가며 난리를 쳤어요. 넌 거울도 안 보냐? 지금 네가 먹는데 신경 쓸 처지냐고. 하루빨리 살 빼서 새 직장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내 등에 빨대 꽂고 살 생각이야. 애 핑계 댈 생각 하지 마. 남들은 애 안 낳고 사니? 우리 은행 여직원들 보면 다들 애 낳고 2달 만에 예전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복직들 하더라. 네가 게으르고 정신 상태가 썩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언제까지 식충이처럼 살래? 언제까지 내 등골 빼먹을 거냐고. 내가 집에서 놀고 있니?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 당신은 휴일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여유라도 있지? 난 24시간 356일을 육아랑 가사노동에 시달려 산다고. 나 그냥 노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핑계는 너만 애 키우고 사냐? 딴 집 여자들도 육아에 살림까지 다 하면서 일해서 돈까지 벌고 살아. 너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남편은 끝까지 제 탓을 하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마치 제가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모질게 굴었죠. 어떻게든 돈을 벌자. 그래서 저 새끼 얼굴에 생활비 던져주고 끝낸다. 이런 결심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딱히 기술 없이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블로그 작성이나 타이핑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 무렵 방송 채널 모니터링 자리가 있길래 이력서를 보냈고 다행히 합격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채널은 주식 채널이었는데 주식에 관심도 없던 터라 그래프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구한 일인데 놓칠 수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와 주식 공부를 하며 일을 했어요. 공부를 하니 그제야 그래프 변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남편 눈치 안 보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숨통은 트였어요. 천천히 일감을 늘리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시점에 일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동창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인간이 글쎄 동창들 앞에서 저한테 그러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집 식충이가 안 자고 계셨네. 얘들아, 인사해라. 집구석에서 일도 안 하고 내 등골 빼먹는 우리 집 식충이다. 배 좀 봐라. 얼마나 처먹었는지 디룩디룩 살이 쪄서 3겹이 아니라 5겹은 되겠다. 네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집구석에서 넌 목구멍으로 먹을 게 넘어가냐? 에휴, 말해 뭐하냐. 식충이가 말을 알아들었으면 진작에 살도 빼고 돈 벌러 나갔겠지. 이건 애초에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인간아, 그러고 살고 싶냐?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지 아내를 친구들 앞에서 식충이라 부르는 네가 인간이긴 하냐고. 네 눈엔 내가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엄연히 일하고 살아. 우리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너 육아 도우미 한 달 월급이 얼만지 아니? 가사 도우미 월급이 얼만지는 아냐고. 나는 그 2가지를 다 하는데 그럼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될까? 네가 나한테 놀고 먹는 식충이란 소리를 할 거라면 적어도 월급은 주고 그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기나 하니? 이 개자식아? 내 새끼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지금까지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다. 너 같은 인간 말종 밑에서 자라느니 아빠 없이 자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혼하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나가더니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남편 친구들은 눈치를 살피며 하나 둘 저희 집을 빠져나갔고 남편과 저 둘만 남았어요. 이혼을 하자는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취기가 오르는 척 쇼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혼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술을 하도 마셔서 어젯밤 일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간 사이 저는 아이를 업고 나가 이혼 서류를 받아왔어요. 제 인적 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는데 이상할 정도로 무덤덤한 거예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는 그제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는 듯 했어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더니 씨알도 안 먹히자 돈도 못 버는 게 애는 어떻게 키울 거냐고 겁을 주다가 그것도 안 먹히자 물건을 던지고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개박살내. 내가 왜 이혼남으로 살아야 되냐고. 너만 조금 노력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해. 살 빼고 일 다시 시작하면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자기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난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결혼 초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아닌 척 덮고 살았던 것뿐이야. 그때 덮은 문제들이 썩고 문드러져서 더는 악취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거야. 자기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잖아. 더 길게 간다고 좋아지진 않을 거야.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게 우리한테도 애한테도 최선이야. 그제야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곤 이혼 서류에 공란을 채워갔죠.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찌질하고 지독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산을 나눴어요. 살림살이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받은 돈까지 빼놓지 않았죠. 이혼 후 저는 친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진 돈으로 월세집 정도는 구할 수 있었지만 애까지 데리고 혼자 사는 걸 부모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남편은 양육비를 낮추는 대신 저한테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넘겼어요. 그 때문에 시부모님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지만 자식보다는 당장 들어갈 돈이 더 아까웠던 남편이 알아서 수습한 덕에 더는 문제 삼지 않게 됐죠. 대신 매주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몇 주 안 돼서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보겠다고 하더군요. 애는 귀엽지만 데리고 있는데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시누이가 출산을 하자 시어머니가 외손녀를 봐줘야 한다고 당신이 연락할 때나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 아이는 시댁 식구들한테서 점점 멀어졌고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끊어진 채 살게 되었죠. 끊어진 건 연락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보낼 양육비도 끊어졌거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도 옮겼는지 은행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찾아가 봤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양육비조차 떼어먹을 작정을 하고 숨은 게 분명했어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깟 돈 몇십만 원에 부모이길 포기한 남편도 웃기고 그런 아들을 숨겨주는 시부모님도 한심해서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깟 돈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새끼는 키울 수 있다. 내가 더러워서 더는 연락 안 하마. 시부모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집에 돌아오던 날 그렇게 결심했어요. 주식 채널 모니터링 일을 하던 저는 주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수입 중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수익이 잘 나는 경우도 있고 하한가만 치다가 휴지 조각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를 몇 번 맞았고 덕분에 이혼한 지 10년이 된 지금에 와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을 만큼 돈을 꽤 모았어요. 처음 목돈을 벌었을 때 산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고 이사를 하며 남은 차액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엄청난 대박을 친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였죠. 여자 혼자 애를 키우고 살려면 안정된 수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작더라도 건물을 하나 사두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주거래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은행 2층에 올라가서 대출 창구 대기표를 뽑자 부지점장이 달려왔어요. 사모님, 그건 뭐하러 뽑으십니까? 제가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부지점장의 안내를 받고 VIP실에 들어간 저는 담당 직원과 조용히 상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까지는 대출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원하는 건물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됐어요. 아직 건물 계약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일이 진행되면 연락하겠다 말하고 VIP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는 미친 듯이 달려오지 뭐예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끄드러 잡으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거 못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양육비 안 준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미친 새끼? 양육비 안 주고 잠수 탄 게 찔리긴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찔리는 놈치고는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배 나온 것 좀 봐. 관리 좀 해야겠다. 이래서야 고객들 상담할 때 좋은 인상 줄 수 있겠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벌려면 은행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오래 붙어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돈 받고 싶으면 그 입 닥치고 따라 나와. 시끄럽게 떠들었다간 땡전 한 푼 안 줄 테니까. 알았어. 남편은 강제로 제 팔을 당기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화장실에서 나오던 부지점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왔어요. 자네 미쳤어? 이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이러는 건가?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부장이 저희 지점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을 몰라본 모양입니다. 당장 사과드리게. 이분은 우리 지점 VIP 고객님이셔. 그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얼이 빠진 채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부지점장님, 직원 교육 좀 제대로 하셔야겠네요. 이만 가볼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의 뒷꼭지를 내려다보며 은행을 나왔어요. 말 그대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나를 식충이라고 놀리던 남편놈이 내 앞에서 고개까지 숙이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 앞으로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남편은 굴욕감에 시달려야 할 테니 이보다 큰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참 살고 볼 일인가 봐요.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꼴도 보기 싫었지만 혹시 애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실망한 건 알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내공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등을 밀어줬기 때문에 살도 빼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낫지 않아?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 사내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야. 더는 들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말을 끊어버렸어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누가 아빠야. 양육비 좀 줄이겠다고 양육권에 친권까지 내던질 땐 언제고 면접권도 포기하고 7년 넘게 영 끊고 산 주제에 아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니어도 우리 준이한테 아빠 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많아. 우리 아빠도 그렇고 제부도 그렇고 네가 네 아들한테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다정하게 아빠 노릇 해준다고. 그러니까 니깎게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얘기야. 은행에서 나한테 돈 좀 있다는 소리 듣고 찾아온 모양인데 인간아,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나 정도 돈 있는 여자가 너처럼 돈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인성에 문제 많은 놈이랑 다시 살고 싶겠니? 거기다 머리는 까주고 배까지 나와선 어디다 비비려들어 건방지게. 네 주제를 알고 덤비란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네가 돈 좀 있으면 다야? 내가 받아준다고 하면 고개 숙이고 달려올 일이지.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러자 카페 안에 있던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놀라서 도망치려는 남편을 가게 남자 직원이 달려들어 꼼짝 못하게 붙잡았어요. 잠시 뒤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카페 사장은 CCTV 사본을 경찰한테 넘겼어요. 그 일로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거기다 제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 법원에 남편의 월급 차압 신청을 했던 터라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죠. 이후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월급이 차압됐고 그 바람에 은행에 저와의 관계가 알려졌어요. 결국 등 떠밀리듯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좌천까지 되었죠. 잡아놓은 물고기엔 떡밥을 안 준다고 했던 남편은 잡아놓은 물고기마저 놓친 채 그물까지 찢어먹은 셈이 됐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남편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인간아,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혼하고 10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복수를 하게 된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털어놓고 보니 속이 후련하네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과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